기독교 교사의 자질을 볼게요. 기독교 교사의 자질,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력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번 주는 제가 다음 주가 바로 기말고사여서 영상을 좀 쉴까 하다가 어차피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 시험 볼 내용을 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요, 기독교 교육 개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과목인데 이제 이 책 한 권이 시험 범위거든요. 이 책 내용을 짧게 훑어보는 식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1장 내용은 기독교 교육에 대한 겁니다. 먼저 어원으로 살펴볼게요. 이제 가르칠 교, 길러낼 육 해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이 가르칠 교는 밖에서 안으로 가르쳐서 집어넣는 거죠. 지식을 집어넣는 거고, 육은 길러내는 건데 안에 가진 잠재력을 발현시켜주는, 길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주입해주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교육의 어원이 있었고, 한국말 가르치다도 이것과 뜻이 똑같다고 합니다. 가르는 이제 뭐 알려주는 거 이런 의미고, 치다는 뭐 양을 치다 할 때 이제 동물을 기르는 그런 치다의 의미거든요. 가르치다 합쳐져서 교육과 똑같이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육을 이제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독교를 목적어로 생각할 수도 있고, 주어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형용사로 생각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목적어로 생각하면 기독교를 교육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내용을 가르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 교리라든지 뭐 성경 말씀이나 이런 기독교가 내용이 되는, 목적이 되는 그런 교육이 기독교 교육일 수 있고, 두 번째로 기독교가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육, 그러니까 교회가 주체가 돼서 가르치는 거, 뭐 주일학교나 교회학교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겠죠. 기독교적인 교육 해서 기독교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기독교적 가치가 담겨있는 그런 교육이 이제 형용사로서, 가치론으로서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육을 이해하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교육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 전통적인 입장이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건 로크가 주장한, 그래서 쭉 발전되어 온 이론인데, 로크는 인간을 백지 상태로 이해했었죠. 그래서 인간은 깨끗한 판과 같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누군가가 써줘야 된다, 채워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주입식 교육, 이 로크의 입장이고, 이제 기르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루소의 입장인데, 루소는 좀 자연주의 이런 걸 표방해서 인간은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외부에서 괜히 개입해서 망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자라나게 나무가 자라나듯이 도와주면 된다. 이런 게 루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좀 나타난 게 만남의 교육이라고 볼로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에서의 실존적 순간을 강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교육이 뭔가 변화라는 측면을 주목해 볼 때 누군가의 만남, 어떤 사건과의 만남, 이런 실존적 순간이 굉장히 사람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지 뭐 나쁜 친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 그런 실존적인 측면에 이제 초점을 둔 교육이 바로 만남의 교육입니다. 네, 이제 교육과 관련된 어떤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독교 교육과 종교 교육,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원래는 옛날엔 다 기독교 교육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세 이후에 근대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종교 개념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불교, 뭐 도교, 뭐 힌두교,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그중 하나의 기독교가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 현상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걸 종교 교육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일반 교육은 인간 중심,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중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는 그 통로일 뿐이다.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기독교 교육인 거죠. 교회 교육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이 다 교회 교육이고, 또 교육 목회라는 말은 교육적 차원을 고려한 목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 학교는 청소년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어린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교회 학교인 거죠. 이 셋이 비슷한데 좀씩 이제 뜻이 다르다, 이런 거였고, 이렇게 1장을 정리해봤습니다. 2장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 교육은 뭘 목적으로 하는가 보면 기독교 교육의 과제로서의 목적 설정. 그래서 이제 테크닉으로 전락한 교육 현실을 지적합니다. 교육이 단지 기술이 돼버렸다. 교육이 목적을 상실했다. 목적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 그래서 이게 위기라는 거죠. 포스트먼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요. 교육이 종말을 맞이했다. 이걸 막는 유일한 길은 목적을 바르게 정립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된다. 교육엔 목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뭘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육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육.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유비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 거죠. 기독교 교육은 설계도다. 기독교 교육은 여행이다. 기독교 교육은 싸움의 기술이다. 이렇게 교수님이 나름 열심히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설계도, 건물 설계도. 이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이렇게 착착착착 설계도가 있어야, 어떤 청사진이 있어야 우리가 건물을 제대로 쌓아갈 수 있는 거죠. 여행에는 목적지도 있고 경험도 있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어떤 결과, 과정, 방향성 이런 것들을 모두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여행과 같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싸움의 기술이다. 이건 뭐냐면 그 싸움의 기술 영화 얘기하신 건데 너무 옛날 영화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싸움만 잘하면 안 되고 가치와 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목적이 필요하다 이 얘기였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얘기할 때 고려사항이 3가지 필요하대요. 뭐냐면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역량 증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방향성 당연한 거죠. 방향 설정하고 계획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나중에 평가 수단도 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역량은 기독교 교육은 신앙적 역량을 길러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에게 초월의 능력을 갖게 해주고 우연의 극복 능력을 갖게 해주고 공명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거죠. 초월의 능력은 피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너머에 초월적 그 이상의 무언가 세계가 있다. 우연의 극복은 세상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걸 발견하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공명의 능력은 말씀에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울리는 거예요. 가치는 신앙 공동체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또 고려해야 된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 2번째, 종교 교수 이론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은 종교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어떤 기독교적 내용을 가르치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고, 영적 성숙 이론은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기도를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을 더 잘 묵상할 수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게, 이런 훈련의 측면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이론은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규범 이상을 가지고 집단 대화가 가능한 사회적 변혁은 정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 2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3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3장은 기독교 교사에 대해 살펴보는 것. 기독교 교사의 정의, 굉장히 복잡하게 써있지만 학생이 신앙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기독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사람이 기독교 교사라는 거죠. 이제 기독교 교사는 정체성과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정체성, 주체성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데, 이 정체성을 가지면 자칫 주체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냥 하나님의 도구야. 그래서 수동적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을 지는 굉장히 주체적인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100% 인간, 100% 하나님,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던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교재가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죠. 환경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육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기독교 교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 100%, 하나님 100%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참 인간, 참 하나님. 그 정체성을 기독교 교사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 교육은 하나님이 100% 하시지만 동시에 나의 최선, 나의 헌신을 통해 또 100% 이루어진다. 하나님 100, 인간 100.
필요한 게 바로 기독교 교육인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 교사이신 하나님, 교사론의 삼위일체 신학적 조명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파즈미뇨라는 학자가 이제 삼위일체 신학과 기독교 교육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또 다른 장에도 한번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6가지 차원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활동과 기독교 교육적 측면을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God for us,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신다 이런 거고, God despite us,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God with us,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그 삶의 모범을 보이셨던 마스터 교사셨던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God in us,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성령님. God through us, 교회를 통해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 God beyond us,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뛰어넘어서 이걸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교육의 주체가 되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기독교 교사의 자질을 볼게요. 기독교 교사의 자질,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면 영적 자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적 자질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적 자질도 필요하죠. 그래서 학생의 양면을 이해해야 돼요. 학생을 볼 때 신정통주의처럼 세련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죄인으로 비참한 상태, 공경에 빠져 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양면 이해가 필요하고, 3C가 뭐냐면, 제가 이걸 써놨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댓글로 아시는 분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다 좋은 겁니다. 뭐 헌신, 능력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3가지 필요하다 이런 거였고, 기독교 교사의 역할이 8가지나 써있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뭔가 유비적으로 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저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리더, 이끌어주는 사람, 멘토, 어떤 모범을 보이는 사람, 산파, 소크라테스처럼 막 질문을 해서 어떤 답을 이끌어내주는 사람, 커뮤니케이터, 막 소통하는 사람, 이야기꾼,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주고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상담가,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해방자, 아이들의 어떤 환경이나 그 한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람, 비판적 성찰자, 애들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역할은 기독교 교사가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3장 기독교 교사도 살펴봤습니다. 4장 한번 해볼게요. 4장 이제 학생에 대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학생에 대해 살펴보는 건데, 지금까지는 다 좀 은혜로운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4장은 이제 좀 전문 이론적인 내용이 좀 나옵니다. 발달 과업 학습자 이해라는 게 나오는데, 학습자에게 발달 과업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자는 미성숙한 상태지만 성숙을 향해서 발달적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점차 학생은, 이렇게 학습자는 이제 발달 과정을 거친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발달 과업이 있구나. 이걸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발달론적 학습자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발달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론이 있습니다. 환경이 인간을 결정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경험주의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아까 말했던 만드는 교육, 로크도 이런 입장이죠. 환경이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연상, 반복, 모방, 보상, 처벌을 통해서 학생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학생들이 이런 걸 잘 배워야 이제 좋은 사람이 된다. 발달과업을 잘 이루고 잘 자란다. 현대에는 왓슨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이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론은 어떤 학습자의 발달에는 유전이 가장 중요하다. 타고난다는 거죠. 루소의 입장이고 자연주의 입장이죠. 고유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게 교육이고 자연 수능이 최고의 교육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오래된 이론들이었다면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는 상호작용론이 등장합니다.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 심리, 사회가 이제 상호작용한다는 건데, 이제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원래 먼저 뭐 무의식, 뭐 리비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한 이론이 있고, 이거를 더 발달시켜서 에릭슨이 뭐 자아심리 이론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거를 그냥 통으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 성적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그 신체 기관에 따라서 5단계로 분류를 했어요. 구강기, 항문기, 오이디푸스기, 원래 다른 책은 남근기라고도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복기, 이때는 이제 성적 에너지가 잠깐 숨어 있고, 성기기, 이렇게 여기까지 프로이트가 원래 얘기했던 거고, 이걸 에릭슨이 더 발달시켜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때 이 구강기 때 어떤 발달 과업을 잘 이루면 신뢰와 불신의 갈등에서 이런 신뢰를 얻게 된다. 자율과 수치의 갈등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이제 항상 뭐 이렇게 대립하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을 잘 이루면은 이런 능력들이 잘 개발된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인지구조 발달론이라는 게 있어요. 장 피아제 이론인데 뭐 교육학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피아제는 이제 사람의 인지, 사고, 생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론을 발달시킨 겁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4단계로 나눴어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이 조작이라는 게 뭐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운동기는 막 태어난 애기들인데 걔들은 뭔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이해하죠. 뭐 이렇게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이런 것들. 그래서 신경체가 분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고난 운동 구조를 도식, 뭐 스케마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 반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조작기는 조작기 전이다. 그러니까 아직 논리적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직관적 사고만 가능하고 자아중심적 사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물활론적 사고, 뭔가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 막 레고 같은 거 가지고 놀면서 이 레고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2세에서 7세 전 조작기였고,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2세입니다. 이때는 이제 논리성이 좀 생겨요. 그리고 보존 개념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존되는 거, 질량이나 부피 이런 것들이 보존되는 걸 이해하고, 탈중심화, 이제 역지사지가 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라면 이런 느낌일까?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다 큰 겁니다. 13세 이상. 그래서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조합적인 사고, 이상주의적 사고, 어떤 막 관념, 자유, 평등 이런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형식적 조작기인 거죠. 다음 상호작용론 3번째, 도덕적 판단 발달론을 한번 볼게요. 이제 콜버그는 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을 이제 발전시켜서 도덕에도 이걸 적용시켜 봅니다. 그러니까 피아제 이론은 인식론적 측면이랑 관련이 돼 있죠. 우리 인지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콜버그는 이거를 이제 윤리적 측면, 가치론의 측면으로 발달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도덕 능력은 어떻게 발전해 갈까?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인즈 씨 이야기로 이거를 살펴보는데, 하인즈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부인이 불치병에 걸린 거야. 암에. 그래서 곧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약국에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사가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하인즈 씨가 이걸 몰래 약을 훔칩니다. 그랬을 때 이 하인즈 씨가 약을 훔친 것은 잘못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이게 이제 도덕적 딜레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인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습은 어떤 우리가 사회화가 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습이나 규범들을 받아들인 상태. 그래서 전인습적 수준, 그러니까 아직 인습을 받아들이기 전 단계가 있고, 인습적 수준, 막 인습을 받아들인 그 시기가 있고, 후인습적 수준, 그걸 넘어선 그런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인습적 수준에서는 처음에 3에서 7세에서는 복종 및 처벌 지향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판단을 처벌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하면 혼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인즈 씨는 약을 훔쳤으니까 혼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벌로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에서 11세는 상대적 쾌락주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난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하인즈 씨는 약이 갖고 싶으니까 약을 훔쳤고, 약사는 돈을 벌고 싶으니까 약을 비싸게 판 거야. 그냥 둘 다 하고 싶은 걸 한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상대적 쾌락주의인 거죠. 인습적 수준에서는 착한 아이 지향 단계가 있습니다. 12에서 17세인데 이때는 세상을 착한 놈, 나쁜 놈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하인즈 씨는 부인을 살리려는 착한 사람, 약사는 돈에 눈이 먼 포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 영화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선악 구도가 딱 갈리죠. 그 다음에 18에서 25세는 사회 질서와 권위 유지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좀 이제 컸는데 약간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해야 돼 이런 거. 왜냐면 이제 막 인습이 막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인즈 씨의 행동은 전혀 법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어. 법치국가에서 하인즈 씨처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굉장히 철저한. 그런데 이제 후인습적 단계가 되면은 민주적으로 용인된 법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인즈 씨가 행동은 불법이긴 한데 그럼에도 어떤 진짜 나쁜 짓을 하려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아내를 살리기 위해 행동한 하인즈 씨의 행동에는 도덕적 차이가 있다. 하인즈 씨는 어떤 정당방위가 좀 인정된다. 이런 측면을 이제 고려하는 단계가 후인습적 수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편적 원리의 단계예요. 그래서 하인즈 씨가 법적 처벌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대단히 도덕적인 행동이었고 신념에 찬 행동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도덕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콜버그의 도덕 판단 발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영적 존재로서 인간 이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건 바로 종교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호모 릴리기오수스, 렐리기오수스. 그래서 인간만 사람을 장래를 지낸다. 이런 거죠. 막스 슐러는 인간의 어떤 특징을 세상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봤대요. 동물은 어떤 본능에 갇혀서 그 욕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인간은 그걸 초월해서 어떤 도덕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3분설이 아니라 3원소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 기독교에서 영, 혼, 육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3분법으로 3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세 원소가 통전적으로 인간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더 바람직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상관성 이런 거 하면서 바르트의 영적 유비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그냥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이고 변형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영을 인간이 닮았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초월의 능력을 닮아있다. 이런 거고, 끝으로 학습자 발달과 영성 발달의 통합적 관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사회과학 이론을 쭉 배웠잖아요. 발달 이론을. 근데 이거 배우고 보니까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랑 이 발달 이론은 어떻게 연관이 되지? 이게 어떻게 이게 조화가 돼야 되지?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해답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마음의 내적 통전성을 가지면 변증법적 정체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발달 과업은 발달 과업대로 가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이렇게 있는 거죠. 변증법적으로 정반 합의 단계에서 통합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영성과 자아 발달이 통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4장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